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우리 밝은 누리 모임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연관되는 산업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이제는 아주 심각한 기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21세기 말에는 겨울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미 현재 우리가 극심한 폭염, 초강력 태풍, 대홍수 이런 거를 우리가 이미 겪고 있고 메가 가뭄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19, 20세기에 걸쳐서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 화석연료 사용의 결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에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온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온실가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이 화석연료는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많이 또 배출해가지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78ppm이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0pp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 검은 선이 지구 전체 평균이고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우리나라의 고상과 안면도의 그 측정치인데 우리나라의 그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지구 평균 농도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는 이제 기후의 변화를 불러와가지고 지금 초강력 태풍, 대홍수, 메가 가뭄, 생태계도 파괴하고 또 기온이 올라가서 남극의 빙산과 오래된 높은 산에 오래된 만년설을 해빙시켜가지고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21세기 이내에 한 1m 가까이 수면이 오르고 완전히 녹으면은 22세기가 되면은 10수미터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21세기 말에 뉴욕이나 런던 이런 해변가의 도시들, 그 다음에 플로리다나 방글라데시 같이 이렇게 낮은 고도의 지역들은 대부분 침수가 돼가지고 수억 명의 기후 이재민이 발생하고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 정도가 기후 이재민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방글라데시 2020년에는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됐다. 그리고 만약에 비가 더 온다면은 절반 정도가 수몰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한 5천의 지금 어부가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릴 때 1km 밖에 있던 해안선이 지금 현관 앞까지 오고 만조가 되면은 1층은 항상 잠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m씩 해안선이 육지로 지금 더 침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태평양의 섬나라들, 몰디브는 2009년에 바닷속에서 내각회의를 개최해서 전 세계 심각성을 좀 인지해달라 이랬고 2021년에는 또 그 옆에 조그만 나라 투발루의 장관이 수중에서 연설하면서 심각성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나오는 그러한 엄청난 가뭄, 메가 가뭄이라고 그러죠. 10년 이상 지속되는.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면은 왼쪽은 11년 이상, 오른쪽은 35년 이상이 지속될 메가 가뭄의 가능성을 지금 표시해놨는데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11년 이상 되는 걸 보더라도 미국의 서남부, 멕시코,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유럽에 거쳐가지고 메가 가뭄이 굉장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의 그 차드 호수를 보면은 1968년에 아폴로 7호에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은 아주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 이게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그런데 1972년은 이제 비슷하겠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7년 약 35년이다. 2007년에는 그 호수가 아주 조금 남고 거의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물을 뭐 공업용수로 많이 쓴다거나 생활용수로 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효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됐는데,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런 또 심각한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우리 인류 문명의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 대체 방안으로는 탄소 중립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뭐냐, 기후위기의 원인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화석연료 사용을 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지고 탄소 배출이 없게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를 우리가 탄소로 이제 이렇게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탄소 중립, 카본 제로 혹은 카본 뉴트럴리티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시행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벅찬 과제지만은 어쨌든 지금 세계가 예상하기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미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갔는데 그 한계선이 1.5도다, 위기가 닥치지 않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2도, 3도가 될 거라 얼마 전에 그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탄소 중립은 전 세계에 심각한 화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을 활용하고 내연기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수소를 써가지고 모든 걸 돌아가게 하는 수소 경제. 그다음에 건물에서도 화석연료로 난방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그렇지 않는 에너지를 전략하고 화석연료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친환경 건축을 우리가 활성해야 되겠다. 이제 그 주요 요소가 되는 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지역적으로 바이오매스, 생물학적인 거, 지열, 수력, 조력, 그다음에 파도를 이용한 파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양광하고 풍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이 있죠.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 현상을 이용하고 핵융합 현상을 이용하는 핵융합 발전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러한 탄소 중립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을 위시해서 많은 서구의 기업들이 RE100, Renewable Energy 100라는 재생 에너지 100% 사용하겠다는 그런 사회적 약속을 하고 그거를 조만간에 실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SK, LG 등이 이미 동참을 해왔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재생에너지를만 100%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죠. 전기가. 여기서 말하는 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얘기하고 원자력 에너지는 아직 여기 RE100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그게 계속 24시간 가능한 게 아니라 태양빛이 있고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됐다 안 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간헐성을 원전은 우리가 항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을 써서 우리가 그 간헐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아니라 그거를 대체하는 전기 추진 체계를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그거를 보급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산소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물이 나오고 이제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친환경 수소 경제 생태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 경제하면은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또 그거를 잘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장하고 액체 수소로 저장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유통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나 기타 수소 발전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할 거냐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해서 이런 게 잘 돌아가게끔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수소 가스터빈, 수소 발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수소 제트기도 되고 제철소에서도 코크스를 쓰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환원 제철을 우리나라 포항 제철에서도 지금 20, 30년 내로 그를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수 지금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수소 전기 굴착기를 그러니까 수소로 연료전지를 이제 수소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동력으로 쓰는 수소 전기 굴착기를 지금 이렇게 이미 만들어서 제품화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수소 연료전지로 인한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어서 스위스에도 수출했고 다음에 또 올해는 독일에도 수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발전이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석탄, 석유 이런 거 그다음에 LNG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의 뭐 한 30% 가까이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석탄이나 석유는 또 그 배출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LNG로 그 배기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LNG도 역시 탄소를 많이 배출하죠.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LNG 가스터빈이 아니라 수소를 쓰는 수소 전소 가스터빈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수소로 발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터빈은 이제 또 비행기의 엔진이기 때문에 수소 제트기를 에어버스사에서는 2035년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이런 게 모두 개발이 된다면 수소 가스터빈, 수소 제트기,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가 좀 더 대형화되고 효율화가 높아진다면은 이제 수소 경제. 그 다음에 이걸 수소를 또 생산해야 되겠죠. 사막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가 있고 또 풍력을 해서 발전한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로 우리가 수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 생태계를 잘 해야 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그렇지만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보완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화학적 에너지와 달리 그 E = MC 자승이라는 그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 분열에 의한 게 이제 우리가 있고, 그 핵 융합에 의한 게 있는데, 핵 분열과 핵 융합의 차이점은 그 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들, 뭐, 양성자, 중성자, 그것들이 이제 결합한 에너지가 하나당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 질량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질량에서는 수소, 중수소가 이제 융합이 되는 핵 융합 에너지가 핵 분열 에너지보다는 엄청 더 크다. 그래서 수소 폭탄이 원자 폭탄보다 훨씬 위력이 세고 태양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핵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자력 핵 분열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재료로 대단히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대단히 발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가능성도 보완해줘서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누출이나 방사능 누출이나 또 이제 파손, 기계 파손 사고로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방사능 폐기물 수천 수만 년이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감기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전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됐지만 폐기물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전에 관한 좀 더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거는 보통의 원전에서 원자 로심,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 그 다음에 냉각 장치,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밀폐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고 문제나 사고가 생길 때는 저절로 셧다운이 돼가지고 그대로 안전하게 멈추게 되는 그런 소형 모듈 원전을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 뭐 세계 각국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비록 원자력 발전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지금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21세기 말까지 우리가 한기 추력이는 전 지구 온도의 1.5도 상승이 아니라 현 상태로 계속 가면은 2도, 3도가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원전의 소방수 역할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웨덴의 어린 청소년 운동가였죠. 이제는 몇 년이 지나서 커가지고 청소년 환경 운동가가 된 그레타 툰베리가 독일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가스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석탄 발전보다는 원전을 계속 가동해라. 그래서 탄소 배출 줄여라. 지금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금 핵융합이 실용화되는 2050년대 이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핵융합은 실용화를 못하고 있는데 연구는 하고 있죠. 우리나라 K스타, 그다음에 국제적인 이터 이렇게. 근데 이터가 2035년까지 그 가능성을 보이겠다 하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 핵융합 발전은 2050년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원자력 에너지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원전의 소방수 역할을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시급한 기후위기 하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원전을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야에서 지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지금 엄청난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체계를 혁신하고 교육도 혁신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미흡한 상황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응용 분야에 프라운호프 연구소가 약 70여 개 산학 연구 개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초 분야 IBS하고 기존 출연 연구소들을 잘 적절하게 분야별로 재편을 해가지고 각각 50개 정도의 세부 전문 분야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런 필요한 수소연료 전지 개발, 가스터빈 개발, 수소 가스터빈 개발, 핵융합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연구를 심화시켜가지고 산학년 연구 개발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 지원이 강화가 되면은 벤처 창업 기가의 기틀도 이루고 창의적 인재도 육성할 수가 있어서 미래 지식 정보 산업 시대에 대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초과학을 육성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첨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혁신에 의해서 미래 신산업이
이제 더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AI, 로봇, 양자 컴퓨터, 수소 연료전지, 수소 터빈 등등 계속 우리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국가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컨대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한 사람의 창의적 인재를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테슬라라는 전기차 기업을 만들어서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라는 우주 기업을 만들어서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앞당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교육을 혁신하고 대학을 무상화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교육과 연구 개발에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과 정부의 그 과학기술 정책,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